중국 미사일 사일로 안에 로켓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핵미사일이 발사 버튼을 눌러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연료 예산은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한두 기가 아닙니다. 중국 서부에 건설된 사일로 상당수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고 뚜껑이 열리지 않는 사일로까지 있었습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의 핵심 전력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중국 8대 방산 기업의 매출이 전년 대비 10% 급감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매출이 사상 최고치인 약 61.90억 달러를 찍은 바로 그 해에 말이죠. 세계는 무기를 더 많이 사고 있는데 중국 무기만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중국 방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유용한 정보와 팁을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서입니다. 중국 최대 지상 무기 제조사 노린코. 탱크와 장갑차 하면 떠오르는 중국의 간판 방산 기업이죠. 이 노린코의 2024년 방산 매출이 약 1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나 폭락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중국 최대 군용 항공기 제조사 ABIK도 매출이 1.3% 감소했고 미사일과 우주 분야를 담당하는 CASC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중국 8대 방산 기업 중 성장한 곳은 딱 두 곳뿐이었습니다. 조선 분야의 CSSC와 항공엔진의 AECC 정도였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리는 이 현상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100대 방산 기업의 매출은 5.6% 늘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유일하게 역성장했다고요. 그 원인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에서 일본 방산 기업들의 매출은 40% 급증했고 한국 방산 4사의 매출은 31% 뛰었습니다. 한화그룹은 무려 42%나 성장했죠. 유럽 수출이 폭발한 덕분입니다. 중국만 혼자 역주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시진핑의 반부패 숙청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부패 척결을 핵심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그 칼끝이 본격적으로 군부를 향했습니다. 특히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하는 로켓군이 집중 타격을 받았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RS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숙청되거나 실종된 중국군 고위 장성이 무려 101명에 달합니다. 2025년 한 해만 62명이 사라졌습니다. 군 수뇌부의 절반이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까지 나왔죠. 2025년 10월에는 중국군 서열 2위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포함한 장성 8명이 한꺼번에 공산당에서 축출됐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또 다른 군사위 부주석 장유샤까지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위층이 줄줄이 무너진 겁니다. 왜나 이 수익시를 모아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숙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숙청이 방산 산업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조직적 마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핵심 의사결정자가 사라지면 조직 전체의 판단과 집행이 멈추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사이프라이 군사지출 프로그램 디렉터 난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방산 조달 과정에서 대규모 부패 의혹이 터지면서 주요 무기 계약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고요. 100개 이상의 납품업체가 입찰 자격을 박탈당했고 주요 연구소들은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사일 하나를 만들려면 설계부터 부품 조달, 시험 납품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책임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계약이 백지화되고 납품업체가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닙니다. 중국 방산의 혈관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돈은 흐르는데 무기는 나오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여기서 중국의 국방비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2026년 중국의 국방 예산은 약 1조 995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05조 원이에요. 전년 대비 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30년 연속 증가세죠. 자, 이 405조 원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봅시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병력은 약 20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의 급여와 복지의 전체 예산의 약 30%인 120조 원 이상이 빠집니다. 다음은 훈련과 유지 비용입니다. 함정 운용, 항공기 정비, 실탄 사격 훈련 등의 약 25%인 100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장비 조달과 연구개발 비용은 약 35%인 140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 140조 원짜리 조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부패로 인한 계약 취소, 납품, 지연 입찰, 재심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예산은 책정됐는데 무기는 안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예산은 아예 증발해 버렸습니다. 미사일의 연료 대신 물을 채운 그 돈은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사일로 건설 자재는 부실하게 납품되고 차액은 횡령됐습니다. 결국 405조 원을 쏟아부어도 실제 전투력으로 전환되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지대추구라고 부릅니다. 생산적인 활동 대신 기존 자원을 빼돌리는데 에너지를 쏟는 행위를 말하죠. 중국 방산의 부패는 전형적인 지대추구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안쪽의 부패만 문제가 아닙니다. 밖에서도 심각한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단서, 중국산 무기의 품질 문제입니다. 2025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 당시 태국 육군이 운용하던 중국산 MBT-4 전차에 포신이 폭발했습니다. 승무원이 부상을 입었죠. MBT-4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야심차게 내놓은 3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그 전차의 포신이 실전에서 터진 겁니다. 이건 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얀마는 2022년 말 중국에서 구매한 JF 쉐피언 전투기 대다수를 운항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기체 구조에 균열이 발생하고 레이더가 오작동한 겁니다. 대당 약 320억 원짜리 전투기가 창고에 처박혀 있는 셈이죠. 요르단은 2016년에 도입한 중국산 CH-4B 드론에 불만을 품고 2019년에 아예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라크는 같은 CH-4 드론 20대 중 8대가 몇 년 안에 추락했고 나머지도 부품 부족으로 전부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20대 중 쓸 수 있는 게 0대가 된 겁니다. 방글라데시는 2020년에 인도받은 중국산 K-8W 훈련기에 무장 시스템과 항전 장비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고, 파키스탄은 중국산 F-22B 프리기탐의 미사일 사격 통제 시스템과 레이더 추진 체계에서 지속적인 결함을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한 중국산 사일런트 헌터 레이저 무기는 사막의 모래와 먼지에 광학 성능이 저하되면서 효과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사막 나라에 팔면서 모래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영국 방산 분석가 샘 크레니에반스는 이 문제들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육해공 무인기 할 것 없이 중국산 무기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신뢰성 결함과 취약한 사후 지원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경제학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몬 시장 이론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에컬로프가 제시한 이론인데요. 품질을 알 수 없는 시장에서 나쁜 상품이 좋은 상품을 몰아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국 방산이 지금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보이지만 실전에서 포신이 터지고 전투기가 비행을 못하고 드론이 추락하니까 구매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한번 깨진 신뢰는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무기를 사던 나라들은 이제 어디에서 무기를 살까요? 여기서 네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사이프리 자료를 보면 중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5.2%로 4위입니다. 미국 43%, 프랑스 9.6%, 러시아 7.8%에 이어서요.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무기 수출의 61%가 단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전체 수출의 3분의 2가 파키스탄 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합치면 77%에 달합니다. 고객 다변화가 완전히 실패한 구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매수자 집중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소수의 고객에게 의존하면 그 고객이 이탈하는 순간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마저 중국산 무기의 품질에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천유TP 프리기탐의 지속적인 결함 보고가 대표적이죠. 최대 고객마저 흔들리면 중국 방산 수출의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은 약 1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국도인 22년 11개국에서 16개국으로 확대됐죠.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유럽과 중동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 곳만 봐도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약 5조 8천억 원을 찍었고 영업이익은 120% 넘게 급증했습니다. 수주장호는 100조 원을 돌파했죠.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입니다.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GDP가 한국의 10배가 넘는 중국의 방산 산업이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국방비도 한국의 6배 이상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수출 시장에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국 방산저사의 매출 성장률이 31%인 동안 중국 8대 방산 기업은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방산이라는 산업의 특수한 성격 때문입니다. 무기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가격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물건이기 때문에 신뢰와 실전 검증이 가격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신뢰제의 특성입니다. 신뢰제란 구매 후에도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없어서 판매자의 평판과 신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말합니다.
무기가 바로 대표적인 신뢰제인 거죠. 자,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사례를 한번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약 96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2024년 방산 수출액은 약 178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대비 방산 수출 규모로 따지면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실전입니다.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수천 발의 로켓을 실제로 요격하며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가자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이스라엘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죠. 반면 중국 무기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전 투입된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실전에 투입되면 포신이 터지고 전투기가 비행을 못합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스펙이 아무리 화려해도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를 판 뒤에도 정비 훈련 업그레이드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반면 중국은 판매 후 서비스가 극도로 취약합니다. 부품 공급이 느리고 기술 지원이 부족하며 불량이 발생해도 나 몰라라 합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가 겪은 일이 그것을 증명하죠.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도 실전 검증이라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K가하구 자주포는 폴란드에서 실사격 시험을 거쳤고 FAN-50 경공격기는 필리핀에서 실제 운용되며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쌓이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주문이 따라옵니다. 이제 좀 더 깊은 구조를 봐야 합니다. 중국 방산이 무너지는 근본 원인은 사실 부패나 품질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중국 방산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에 있습니다. 중국의 방산 기업은 전부 국영기업입니다. 노린코도 AB도 CLC도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운영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치명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회의오캅, 첫째 경쟁의 부재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기업이 품질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경쟁자에게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중국 방산 시장은 국가가 독점합니다. 경쟁 없는 시장에서 품질 혁신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이것을 연성 예산 제약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실패해도 국가가 손실을 떠안아주는 구조에서는 효율성을 높일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적자를 내도 망하지 않으니까 굳이 좋은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둘째, 정치적 간섭입니다. 국영기업의 임원은 기술력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도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엔지니어가 아니라 최고의 정치인이 방산 기업을 이끌게 되고 기술 혁신보다 정치적 줄서기가 승진의 조건이 됩니다. 101명의 장성이 숙청된 것은 이 구조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정치적 임명이 부패를 낳고 부패가 숙청을 부르고 숙청이 산업을 마비시키는 악순환입니다. 부패를 잡으면 산업이 멈추고 부패를 방치하면 산업이 썩습니다. 이것이 중국 방산이 빠진 딜레마의 본질입니다. 반면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민간 경영과 국제 경쟁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사우디의 무기를 팔 수 있었던 건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신속한 납기, 그리고 사후 지원이라는 삼박자가 맞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 방산의 미래는 솔직히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7년 건군 100주년까지 군 현대화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SI프리 연구원 샤오량은 부패 숙청과 계약 지연 비용 상승이 이 일정을 뒤로 밀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2026년 국방비를 7% 올렸지만 이것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경제 성장 둔화로 GDP 목표를 4.5에서 5%로 하향한 상황에서 국방비를 무한정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돈은 부족해지는데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수출 시장에서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 문제를 드러내면서 러시아 계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들이 한국, 이스라엘, 유럽 무기로 눈을 돌리는 추세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국이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방 예산 투자와 정치적 의지는 계속될 것이고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해군 조선 분야의 CSSC가 성장한 것이 그 증거이고 중국의 드론 기술 일부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를 잡되 산업을 마비시키지 않는 방법, 국영 독점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품질 경쟁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 두 가지 난제를 중국이 풀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방산의 위기는 세 가지 층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부패와 숙청으로 생산 라인이 멈추고 밖에서는 품질 불량으로 고객이 떠나고 구조적으로는 국영 독점 체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4억 5조 원의 국방비가 전투력이 아니라 부패의 먹잇감이 되는 나라 3개가 무기를 더 사는데 혼자만 매출이 줄어드는 나라. 이것이 2026년 중국 방산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방산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 이스라엘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